밤사이 새누리당의 공천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새누리당의 안방인 대구 등 영남 텃밭에서 현역 의원들이 추풍낙엽처럼 날아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누리당 공천 열차는 종착역인 유승민의 거취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친노 좌장인 이해찬 의원의 공천 탈락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끝내기 수순만 남겨놓고 있는 여야의 공천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공천 내용부터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어제 밤에 이제 긴급하게 속보들이 터져 나왔었죠. 네. 먼저 전반적인 새누리당의 공천 결과 평가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새누리당의 공천은 지금 원래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했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그 취지하고는 상당히 정반대의 결과로 지금 치달았던 것 같아요. 예. 막판에 소위 민감지역이라는 대구를 비롯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심판의 대상으로 이야기했던 이 몇몇 지역의 후보들이 이 컷오프 탈락이 됨으로써 이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했던 상향식 공천의 취지는 그야말로 한꺼번에 떠내려가는 그런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친유승민계 의원들에게 대해서 지금 사실 컷오프를 통과시켜서 일단 경선은 붙여야 된다는 생각들이 주장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심판의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론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될 총선에서 어떠한 영향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제 공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나요? 혁신 공천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친박계 가운데서도 좀 핵심들은 다 살았고 친박계 중에서 좀 주변부에 해당하는 분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주류를 지금 대거 또 정리를 하고 말았죠. 유승민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친이계도 다 이번에 대거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다면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결국 공천. 그래서 약간 사천 논란을 좀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흐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대 사실은 여권에서 특히 보수 여당에서 나름 혁신 공천을 해왔었는데 이번처럼 혁신과 반대로 갔던 그런 공천도 없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김광덕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보면 오늘 아침에도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저희 연합뉴스 기자랑 통화를 한 내용을 보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마지막 한 명 남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오늘은 날 줄 알았더니 오늘도 못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계속 미룰 때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그저께까지의 기류는 당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할 때는 분명히 그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까지 공천 배제, 탈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그게 아까 수도권이라든가 당내 여러 분위기가 이게 유승민 의원을 하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탄압 이런 거로 비춰져서 수도권 선거 등에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모아져서 저도 어저께도 이제 새누리당에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그랬더니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야말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거여서 하루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정이 늦어질 때가 이 당사자들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유승민 고사작전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데 일부러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사이에 유승민 의원이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방법은 경선을 붙여서 이재만 정부처럼 경선을 붙여서 거기서 이기는 사람을 공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이틀 지연되는 사이에 지금 유승민계 의원들이 많이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공천을 그렇게 유승민 의원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갈 건지 또 다른 정치적 결단, 극단적으로 탈당 같은 것도 거론되죠.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유승민 의원과 관련해서 당초 원래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계속 그동안 이한구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도
모든 결정은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마지막 유승민 의원과 관련해서는 최고위에 공을 좀 넘긴 모양새예요. 네, 그렇죠. 네. 뭐 결과적으로는 뭐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인 몸값을 올린다는 뭐 이런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났다고 볼 수가 예. 있고요. 뭐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새누리당 공천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이었느냐? 야당에 비해서 어쨌든 물갈이 폭이 너무 적었죠. 물론 새누리당 안에 내부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대구 지역의 물갈이가 어느 정도 많이 됐다. 뭐 이건 평가할 만한 소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승민 계이건 아니건 이 개파적인 어떤 해석을 떠나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다면은 새누리당의 텃밭에서 당선이 돼서 가장 열심히 싸웠어야 되는데 그랬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면에서는 물갈이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았기 때문에 많이 갈아주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이 결국은 유승민계를 전향한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는 그다지 감동을 주지 못했고 개파 간의 갈등은 더 증폭시킨 그런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좀 앞서서 좀 전부 이렇게 한번 총평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여론조사 면에서도 사실 진박 후보들이 그동안 뭐랄까 이기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승민계 의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이렇게 좀 다 떨어지는 모든 모양새가 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대구 지역 그 민심에 어떻게 영향을 좀 미쳐줄까? 지금 뭐 대구 민심은 뭐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공관위가 이 경선도 붙이지 않고 이렇게 컷오프 시킨 이후에는 그런 지지율에 대한 뭐 자신감이 깔려 있겠죠. 그러나 저는 좀 그 지지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또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 전통적인 그 여당의 텃밭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자신감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진박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컷오프를 시켰습니다만은 과연 그 대구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대구도 사실은 저 부산 경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텃밭일 수 있지만 부산 경남에서는 거의 현역들을 컷오프 시킨 경우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 경선을 붙였단 말입니다. 경선을 붙였어도 물론 현역들이 많이 당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는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그만큼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다는 이야기인데 대구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뭐야? 우리가 뭐 핫바지인가? 이런 생각 덜러린가? 우리는 그러면 새누리당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역풍은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것이 과연 차찬석 태풍을 넘어서 진짜 대구 판을 흔들 정도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 여부는 저는 유승민 의원이 낙천을 할 거냐 유승민 의원이 컷오프돼서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예를 들면 자신을 따르던 지금 현재 탈락된 후보들하고 연대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 정치적 스크럼을 짜서 움직인다면 그건 상당한 뭐 무시 못할 정치적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과연 유승민 의원을 공천시켜서 예를 들면 공선까지는 안 가더라도 경선에 붙일 경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그 파장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관건은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 여기서 또 결정되는 그게 유승민 의원의 거치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게겠죠.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결국은 지금 탈락시키는 그런 그 순서로 좀 돌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결국은 들어요. 공천 안 줄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유보를 이제 한 대목도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부산 방문 일정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뒤로 미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약에 그 공천 탈락을 안 시킬 것 같으면 사실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 또 좀 더 이렇게 대범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 공천 어쨌든 그 경선 형태든 어찌됐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천을 보장해주고 사실은 오늘 부산행을 가면 훨씬 더 모양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뒤로 미뤄졌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 방문 이후로 미뤄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탈락시키는 쪽으로 지금 그 친박계 내부에서 또는 청와대 내부에서 기류가 좀 정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왜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만 이렇게 대거 물갈이를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그럼 똑같이 했어야 되는 거죠.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이렇게
뭐 친박계든 비박계든 중진들 대거 탈락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에 와서 뭐 이른바 폭탄 돌리기 하다 마지막에 폭탄이 펑 터진 듯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구 유권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결국 우리는 그냥 누구든 위에서 그냥 낙하산 태워서 보내면 우리는 그냥 뽑아주는 그런 뭐 거수기냐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 사실 진박 대거 사실 이번에 다 정리한 그 뒤에 진박 후보자들 다 집어넣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 그분들 뽑아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민들이 좀 선거로 이렇게 심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선거로 심판하고 자시구할 여지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아예 공천에서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게 되면 대구 경북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냥 위에서 보낸 사람들 그냥 찍어만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경선조차도 못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텃밭이라 하지만 우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이게 좀 이건 푸대접도 아니고 거의 무대접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왜 계속 저 지역만 그렇게 해서 계속 초선들만 양산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도 그쪽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어떤 정치인들을 좀 키워내서 뭐 자기 대권 주자로도 키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데도 그런 마음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박근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후의 정치, 대구 경북 TK 정치를 이끌 만한 리더들도 좀 키워내길 원하는데 그런 걸 아예 원천 차단시켜버린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과연 대구 경북 유권자들을 위한 선택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그러면은 유승민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을 못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한다라고 그런 순서로 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신 거죠. 어떻게 좀 전망하시면서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유승민 그 의원을 공천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실 친박계 핵심들의 많은 의견이지만 결국에는 또 정무적 판단, 소위 요즘에 많이 말을 한 정무적 판단 차원에서 여론조사 경선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번 이제 공천의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19대 국회에 그 의원들의 많은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갈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의 물갈이 폭은 상대적으로 더민주에 비해서 좀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동안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된다는 김무성 대표의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논란이 대독되면서 했는데 어떤 전략 공천을 통해서 물갈이를 어느 정도 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전략 공천이라는 거는 당의 당선 가능성,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을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는 어저께 보면은 윤상현 친박의 윤상현 의원을 막말 파문으로 컷아웃 시키면서 반대로 비박계 이재호 의원 등 7명을 탈락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게 또 이 비박에서도 뭐 문제 있는 의원은 걸러내야죠.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조혜진 의원이라든가 뭐 그 전에 탈락한 주호영 의원이라 이런 분들은 참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런 합리적인 이런 명분이 약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이 보면은 2008년 선거 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친박계 학살이라 그랬고 지난 또 2012년에는 또 친이계 학살 뭐 이런 표현이 언론에 나왔는데 이번에도 너무 한쪽 계파를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한쪽 계파를 이렇게 너무 많이 채워내고 친박은 별로 이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정무적 판단으로 볼 때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선거의 수도권 등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 이제 이번 20대까지 해서 3번 계속 이렇게 이제 학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 같은데 혹시 그 전망과 함께 유승민 의원의 공천 전망과 함께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유승민 의원은 아마 걸러지지 않겠는가. 뭐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는 건데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 그 내부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공천이 주도한 이 흐름상 보면은 대구라는 지역이 어쨌든 국가 정체성 문제라든가 박근혜 정부가 여러 가지 이건 중요하다라고 내세웠던 이 중요 쟁점들에 있어서 제일 앞장서 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 내부의 비판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법 개정안 논란 과정에서 뭐 그야말로 배신의 정치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쉽게 금배지 달아놓고 왜 옷에 때묻히기 싫어하느냐, 손에 때묻히기 싫어하느냐 이런 내부적인 논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구 지역의 물갈이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런 원칙이 적용이 되려면 게다가 여기 정체성이라는 하나의 또 원칙이
추가가 됐는데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의 정체성과는 충돌하는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지지하는 입장이었고요. 국가보안법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을 원내에서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맞느냐, 이 정체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정체성이나 혹은 열심히 싸우지 않았다는 이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려면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저는 그럼 이 순간 잠깐 드는 게요. 이재호 의원이 다른 당에 있다가 새누리당 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명박 정권 때도 계속 정권을 유지하는. 그럼 이재호 의원이 이게 바뀐 건가요? 아니면은 계파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기준이란 비판을 반드시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고무줄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뭐 대구 지역에 있는 뭐 지역 정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이 됐다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론의 지지를 받고서라도 양반집 도련님을 걸러냈다. 자, 그렇다면 웰빙 귀족이라 불리는 새누리당 안에 이런 기회주의적인 속성들이 걸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아마 국민의 여론에 지지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번에 19대 국회 때는 41.7%의 공천 불가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들이 무려 절반 가까이 바뀌었는데도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높은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번에 비해서 한 7% 정도 낮아졌는데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전체적인 물갈이, 뭔가 19대 국회는 잘못됐다라는 그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켜줬다면 얘기가 다를 텐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 정체성이라는 기준 혹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기준이 대구 지역에 적용되다 보니까 이 고무줄 잣대, 공정성 논란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요. 컨셉이 뭐냐는 겁니다. 컨셉이 있나요 지금? 컨셉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뭐 주려고 했던 이미지, 또 선전 효과, 슬로건 뭐가 있나요? 뭐냐는 겁니다. 기억 남는 건 새누리당 얘기하면서 계파 갈등 얘기밖에 한 게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대거 세피 수여를 하겠습니다. 공천 뭐 학살 과정을 통해서라도 세피 수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피들을 짠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인재영이 별로 안 했잖아요. 자, 그리고 뭐 진박들만 잔뜩 지금 이제 내보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뭐 이른바 정무적 판단,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도 이른바 컨셉 하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뭔가 소구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은 나름 컨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친노, 패권주의를 어느 정도 청산한다는 그 컨셉 하에 누구를 쳐냈죠? 이해찬 의원을 결국 그 공천에서 탈락시킨 거 아닙니까? 정무적 판단 하에. 자, 그런데 지금 정무적 판단 하에 유승민 의원 정도를 탈락시키는 게 이게 무슨 컨셉이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심판 말고는 무슨 다른 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새누리당이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제가 보기엔 이런 그 컨셉도 없이 무슨 선거를 지금 치르려고 하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한 보기에 좀 답답한 그런 김무성 대표가 이런 말씀하셨죠. 유망한 정치 신인들이 정치권에 대거 수혈될 것으로 확신을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좀 김종훈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정치 신인들이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을 통해서 대거 수혈이 됐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객관적인 통계로 나와 있고 설령 기존의 물갈이 폭이 적다 하더라도 신인들이 대거 수용돼서 뭔가 바뀌는 분위기를 국민들에게 연출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질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이 국민 경선이 되지 않고 여론조사 경선이 되다 보니까 현역들의 잔치만 돼버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다 보니 지금 어쨌든 스타트 라인은 이 경선 과정에서 야당에 비해서 미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현역들의 잔치였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떨어진 분들에게는 잔치가 아니죠.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요. 먼저 지금 주호영 의원의 회견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역구 관리를 못해서 지역구를 포기한 사람이 누구를 관리를 하고 심사를 합니까? 개인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분을 공관위원장으로 정한 당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공천만 주면 새누리당 찍어준다. 이런 착각과 오만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저희가 이제 주호영 의원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주호영 의원에 대한 재심 신청을 지금 새누리당 최고위가 지금 수용하기로 했다라는 속보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좀 다시 평가를 좀 할 수는 있겠죠. 저렇게 반발을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지금 사실 주호영 의원의 그 낙천에 대한 근거나 이런 이유를 공천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주호영 의원은 지금 물론 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에서도 상당히 실세 정치인으로 많은 맹활약을 했죠. 특임장관도 하시고. 그렇지만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지금 대통령 정무 특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아서 네. 최근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테러 방지법 네. 처리하는 데도 앞장을 섰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정권의 핵심에서 왜 주호영 의원을 저렇게 낙천을 하도록 내버려뒀을까? 그런 의문은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거보다도 주호영 의원 스스로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오늘 최고위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유승민 의원이 낙천되는 상황이 된다면 네. 사실은 주호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호영하고 둘이서 손을 잡고 예. 뭔가 무소속 바람을 일으킨다면 과거 이 지금 친박연대 같죠? 그렇죠. 친박연대 같은 그 파괴력이라는 것이 얼만큼 커질지는 뭐 좀 많이 해이지 시각이 많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텃밭에서 뭔가 이 좀 그 분열이 일어나면 예, 예.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주호영 의원은 일단 구제하는 쪽으로 아마 이 당의 물꼬가 좀 트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요, 전 지금 이 순간 드는 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유승민 의원을 잘라내고 주호영 의원을 살려주면서 뭔가 같이 연대할 수 없는 걸 차단한다.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그런 하나의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저는 주호영 의원이 지금 재심에서 재심청이 수용되기 전부터 저는 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 오늘 최고위에서 이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이 문제는 쉽게 결론을 못 내리더라 하더라도 저는 유승민 의원을 최소한 낙천시키는 것보다는 네. 아마 경선 쪽으로 경선 해부 쪽으로 네. 가지 않을까. 네, 네. 지금 모든 신문들이 지금 오늘 뭐 지금 그 뉴스 기사가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설까지 네. 전부 다 새누리당의 그렇죠. 이 지금 이 공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이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유승민 의원까지만 낙천시킬 경우는 네. 서벌지고 불로 뛰어드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지도부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한 것은 안 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뭐 논란이 불러일으키긴 했습니다만 네. 최근에 대구를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친박 후보에 대한 힘을 많이 실어줘서 예.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유승민 의원을 낙천시키지 않고 경선에 붙인다 하더라도 이재만 후보하고 붙는다 하더라도 이재만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저거는 뭐 유승민 의원한테는 지금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권의 핵심 입장에서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유승민 그 의원을 만약에 이렇게 뭐 경선에 붙이는 형태로 이제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네. 그나마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그 공천 경쟁에서 뒤쳤던 상황 그거를 마지막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워낙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심기에 따라서 이 공천도 많이 좌우되는 그런 그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분들을 다 지금 정리를 한 상태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유승민 의원 하나만 남겨놓기도 좀 약간 이상한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건 좀 의외의 카드 또 반전 카드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번에 공천이라는 게 이제 그 사천이 아닌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 공천은 이제 총선 승리가 최대 목적입니다만은 네. 그 공천이 되려면 네. 기본적으로 명분과 네. 그 합당한 설명할 수 있는 명분과 그다음에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합리적인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는데 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친박은 대부분 살리고 비박을 이렇게 많이 떨어뜨린 거는 그러한 공천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여러 가지로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 명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재심 청구해서 공천을 다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네, 네. 그중에서도 이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도 유승민 원내대표인데 아마 원내수석 부대표를 한 게 결정적 이유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비록 여러 가지 한번 뒤집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예. 정무적 판단에서 그렇게 뒤집어 주는 게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유승민은 제가 거듭 말하지만 네. 그 경선에 붙여서 네.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 거고 네. 경선을 하더라도 최근에 보면 국민 상대 지지도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이재만 전국청장보다 10% 이상 앞서지만 예. 지금 당원을 상대로 한 지지도에서는 최근에 어느 신문사 조사 보니까 한 2~3%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네, 네. 여러 가지 변화 기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유권자들의 그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게 네, 네.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공천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좀 여쭤볼게요. 그 유승민계 의원들이 이번에 많이 대거 탈락을 한 반면에 김무성계 의원들은 좀 살아남아서 뒷거래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뒷거래라는 게 어떤 걸 조건으로 뒷거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살생부 파동이 나왔고 예. 그리고 여론조사 외부 유출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 그 막말 논란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계파 싸움이 새누리당 안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김무성 대표를 그야말로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고 이 유력한 대권 후보인데다가 뭐 이거는 굉장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예. 이 계파 간의 알력이 계속 진행되다가 어느 선에선가는 타협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계속 나왔죠. 예. 다만 여기서 핵심은 유승민계는 정리될 것이다. 네. 뭐 예측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그러니까 유승민계는 정리가 되지만은 적어도 비박계 중에서도 김무성 계열만큼은 살아남아서 네. 나중에 차기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상당한 진용을 갖춰놓을 수 있도록 네. 일단 손발을 살려주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 예. 이런 예측대로 가고 있는 건데요. 예. 근데 다만 이런 것이 김무성 대표에게 다 향후 대권 구도로 가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네. 이번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었죠. 네. 살생부 논란도 그렇고 대표로서의 품격 문제 그리고 상향식 공천이 국민에게 혁명적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현역 기득권 보장이라는 결과가 나와버렸고요. 네. 자, 이 모든 것들이 손발은 살아남았을지 모르지만 본인의 대권 가도에는 이번 경선 과정이 상당히 치명타를 입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서청원 핫라인이 가동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살생부 파문 이후에 사실은 친박계 중진들이 뭐 제가 알기로는 꽤 적극적으로 좀 많이 움직였던 것으로 알고 네.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윤상현 의원 녹취록 파문까지 그 일련의 이제 사고들이 터지는 과정에서 일종의 중진들의 반란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진들이 대거 처음에 이제 정리당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양구 위원장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 중진들 그 중에서 특히 친박계 중진들도 일부 그 사실은 이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 그런 것이 결국은 김무성 대표하고 좀 손을 잡게 한 그런 네.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서청원 최고하고 김무성 대표 두 사람이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서청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제가 말씀드린 네. 컨셉하에 네. 일종의 컨셉하에서 물갈이를 한다, 세피수혈한다라고 전제를 하면 예.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처럼 가장 우선 정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면 그 친박계 중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하고 일종의 약한 형태의 어떤 연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약간의 빅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김무성 대표가 채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딜을 한다든지 뒷거래를 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의 정치 스타일상 그렇게 꼼수를 부릴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양새가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뭔가 정치 뒷거래를 한 것처럼 예.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지금 김무성 대표한테는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아마 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저는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거의 공천 결과가 다 발표되고 유승민 의원 하나가 남았습니다만 네. 과연 그럼 이 상황에서 가면 김무성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이 자신의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한 자평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본인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해서 예. 지금도 새누리당에 가면 그 외벽에다가 그렇죠. 공천권을 국민에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된 여러 가지 결과들이 과연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정치 혁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공천 혁명이 됐느냐는 거죠. 네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컷오프나 우선 추천, 단수 추천하면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밟고 가도 안 된다. 선거에 지는 한이 있어도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벽을 쳐놨었는데요. 그렇죠. 벽을 쳐놨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핫바지 방구새듯이 어느 순간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가면 오늘 어떤 본인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공천권을 도장은 자기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천권 예.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 도장도 안 찍겠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적 스탠스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친노 좌장격인 이해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당한 공천 배제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탈당에 출마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라고 대꾸했습니다.
뭐 본인이 탈당해서 무슨 출마하면 본인의 자유인데 뭐고요. 그 세종 지역에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건 우리 공관위원회에서 아마 적정한 분을 찾아낼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해찬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정호준 의원이 오늘 오전 국민의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당 현역 의원은 모두 20명으로 늘었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됐는데요. 다만 컷오프된 임내현 의원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교섭단체가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편 더민준의 공천 불복 행렬이 이어지면서 특정인을 겨냥한 공천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건데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사전 교감설까지 맞물리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친노 좌장인 이해찬 전 총리가 공천 컷오프를 당하면서 음모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말. 최근 공천 과정을 놓고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작동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불린 유시민 전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박영선 의원과 이철희 전략기획본부장의 공천 개입설을, 정봉주 전 의원은 김종인 대표와 집안길이 가까운 김원태 정세분석본부장을 사실상 공천의 막후 실세로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지만 공천 잡음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 전병헌과 오영식 전 최고위원 등 정세균계가 공천에서 대거 배제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정세균 전 대표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지도부의 일원이 컷오프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논란의 앞고는 친노계에 대한 공천 학살에 앞서 김 대표가 문 전 대표와 의논했다는 사전 교감설입니다. 김 대표가 문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해줬다는 분석까지 뒤따릅니다. 이에 김 대표는 펄쩍 뛰었고 전혀 그런 논의한 적이 없어.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괜히 헛소리 하는 거지. 난 내 스스로 얘기한 적이 없어. 그렇지만 이해찬 전 총리의 낙천에도 문 전 대표가 침묵을 지키면서 의문은 더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연합뉴스 TV 정영훈입니다. 네, 야권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공천 후폭풍이 지금 거센 상황인데요. 앞서서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손 논란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오늘 아침에 관훈 토론에 가서 한 얘기가 좀 있는데요. 이런 얘기부터 좀 살펴볼게요. 김종인 대표가 오늘 아침에 107석이 미달할 경우, 이번 총선에서 107석이 미달할 경우 책임을 지는 선례를 만들겠다, 선례를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뭐 김종인 대표의 말씀은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도 계속 말씀이 좀 조금씩 바뀌시기 때문에 네. 끝까지 보긴 해야 되겠으나 네. 제가 보기에는 총선에서 그 의석 이상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지금 자신감의 발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최근에 윤상현 그 의원 녹취록 파문 이후에 새누리당 그 지지층들이 많이 좀 약간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수도권에서도 그 굉장히 승산이 있다. 네.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을 좀 내리고 네. 이런 지금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뭐 당대당 연대는 이제 어차피 물 건너갔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선을 긋는 거는 정의당과는 또 뭐랄까요, 정체성이 좀 달라서 그렇다. 그럼 이번에는 연대 없이 독자적으로 이번에 선거를 좀 치러보겠다 이런 각오지 않습니까? 근데 야권 연대 없이 가능한가도 좀 싶어요. 4년 전에 총선의 학습 효과예요. 예. 4년 전에 그 당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하고 연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통합진보당까지도 같이 연대해서 네. 결국에는 그쪽에 이제 의석도 나눠준 셈이고. 네. 그런데 이게 거꾸로 이제 대선에서 총선에서도 마땅한 큰 승리를 하지 못한 데다가 대선에서도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이런 정의당 좀 노선이 좀 다른 좀 진보 성향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당의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네. 그 대신 이제 국민의당은 노선 차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있던 네. 사람들이 나간 거니까. 예. 그런 이제 당대당 통합은 뭐 안철수 측의 반대로 이제 물 건너갔고 네. 그 지역에서의 자연스러운 그 각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양쪽에서 다 나오면 사실은 그 몇 프로 차이로 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우열이 가려지면서 네.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건 막지 않겠다. 예. 이건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당에서 그거는 막을 수는 없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는 예. 후보 간 단일화, 네.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김수석 대표님 보시기에 가능한 일여다야 구도 속에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읽어봤을 때 일단 공천이나 경선 과정만 보면은 새누리당이 뭐죠 워낙 뭐 지지층 사이에서도 비판과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보기에는 뭐 이 정도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 이제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이 하루하루 이렇게 급박하게 이슈가 나온다면은 네. 앞으로 30일 넘게 어떤 일들이 나올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네. 자,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이 야권 분열의 어부지리를 누릴 수는 없다. 180석은 어렵다라는 게 공통적인 관측이지만 네. 자, 과연 이 경계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예. 앞으로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야권 연대가 지금 후보자 간의 일종의 연대는 가능하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당에서 조정을 해주지 않을 때 후보자 간의 부당 거래 같은 게 굉장히 많았죠. 네, 네. 자, 이런 여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좀 눈을 부릅뜨고 봐도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게 과연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다고 봐야겠죠. 차 교수님께는 좀 예. 다른 거 좀 여쭤볼게요. 예. 뭐 다르지 않은 얘기인데 지금 이해찬 의원 그렇게 그 공천에서 네. 배제한 이후에 사실 좀 시큰둥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출마하면 출마하라. 무슨 출마하려면 출마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상 집토끼 산토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집토끼를 이렇게 좀 버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도 이게 자신감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 지금 이해찬 의원의 그 공천 탈락 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의 공천 탈락에 대해서 사실 사이버상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예. 상당한 그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김종인 대표한테는 적지 않은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해서 만약 네. 이해찬 의원과 정청래 의원을 공천을 했을 경우 네. 거기에 대한 또 후폭풍은 얼마 그것이 더 컸을까요? 아니면 이번 조치를 하고 해서 나오는 후폭풍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네. 거죠. 비교를 해봤을 때 예, 예. 지금 현재 오늘 뭐 지금 새누리당 공천 결과가 사실 거의 다 발표났습니다만 예. 지금 논조는 그렇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보다 못하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집토끼가 지금 마음이 토라진 건 사실이다. 예, 그러나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난 산토끼를 잡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더 컸던 거죠. 네, 그게 네. 또 사실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집토끼 같은 경우는 집토끼는 결국 가봐야 집 안에 있다는 거죠. 아, 예. 어차피 밖으로 도망 못 간다는 거예요. 예. 언젠간 돌아온다. 예. 그분들이 돌아온다는 건데 예. 저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여기서 누가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는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세종시에서 이해찬 의원이 어제 무소속 출마를 강행을 했습니다만은 네. 과연 지금 아직 등록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럴 때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가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네. 지금 사실 당신이 충정은 잘한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신이 미랄이 되겠다고 그렇게 지금 무속 출마한다는데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하고 아, 같이 예, 손잡고 예, 예. 이번에 한번 우리가 같이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찾아가서 또 정청래 의원도 한번 보듬어 주고 아,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모습들이 그럼 집토끼들이 아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움직이구나. 네, 네. 그런 모습들이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정청래 의원이 이런 말을 트위터인가요?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치가 있고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가 있다는데 예. 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치가 김종인 대표가 하고 있다면 예, 이제 예.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는 문재인 전 대표가 하는 것이 두 사람의 역할 분담 이게 산토끼와 집토끼를 동시에 아우르는 네.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문재인 대표가 차도살인 뭐 이런 얘기 네. 좀 들었을 텐데 그런 걸 좀 어떻게 좀 감싸 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국민의당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가 어제 굉장한 무슨 중대 발표를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갑자기 돌아섰어요. 네. 이거 무슨 배경이라고 좀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야권 통합, 네. 야권 연대를 네.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 그래야만이 이제 천정배 의원의 주로 정치적 기반은 호남이잖아요. 네. 근데 호남 유권자들은 야권이 힘을 모아서 예. 새누리당의 다수 의석 차지를 막아달라 하는 예. 걸 심정적으로 여론조사에도 나타납니다. 그런 예. 야권 통합이나 연대에 대한 지지가 50%가 넘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연대와 통합을 추진해 왔는데 예. 그래도 김한길 또 선대위원장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선대위원장 그만뒀습니다만 네. 연대 그렇게 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한번 뒤집어 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철수 대표가 통합과 연대는 응하지 않으니까 네. 또 시간도 이제 그리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더민주가 지금 이미 수도권의 후보들을 다 공천이 된 상황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야권 내에 연대가 이제 공식으로 당 차원에서 논의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 이제 지나가 버렸기 버스가 이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지역 간의 아까 후보들끼리의 자연스러운 연대 가능성 네. 그것만 있어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까지 하는 뜻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김한길 의원만 이제 사실 뭐 쉽게 말하면 속된 네, 말로 그렇죠. 왕따가 되는 건가요? 김한길 의원은 좀 애매한 상태가 돼버린 예. 거죠. 물론 본인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거나 탈당하지는 않겠다고 예. 얘기를 했고요. 기호 3번으로 출마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아주 뭐 멋진 표현을 하셨더군요.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눈 뜬 사람만이 진실을 볼 수 있다. 네. 이 얘기인즉 연대 안 하면 수도권에서 참패할 것이고 이 선거 책임은 이제 나는 지지 않겠다. 네. 그러나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한길 대표가 탈당한다면 너무나 명분이 약하고 네. 당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또 해체하느냐. 예. 워낙 정치적인 압박이 크기 때문에 예.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뭐 국민의당 조금이라도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는 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야권 승리를 위해서는 본인이 불출마를 해야 되거나 뭐 그런 판단까지는 안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예. 그 야권 통합을 위해서 그래서 야권이 승리하려면은 네. 그러면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예. 그래야지 순수성이 인정받지 않겠느냐 했는데 예. 이 얘기가 빠졌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당을 옮겨 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던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명분이 약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세에까지 몰리게 됐는데 네.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할까요? 김한길 의원이. 글쎄요, 천정배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두 공동대표가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두 분의 그 마지막 접점은 네. 후보 단일화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후보 지역별로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지금 잡은 거 아닌가.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엔 돌고 돌아 원위치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의 그 통합 발언 이후에 네. 사실은 그 국민의당이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한계도 많이 노출했는데 예. 그걸 통해서 좀 교훈도 좀 많이 얻었기를 좀 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후보 단일화 정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했더라면 네. 시간을 많이 절약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당내 그 분란도 많이 좀 줄였을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후보 단일화, 지역별 후보 단일화로 귀결이 되고 저걸 가지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서로 이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손해가 아닌 것이 예.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지금 후보자들 그 지지율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예. 그래도 역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거의 대부분 수도권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마 더불어민주당 쪽의 후보자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보 네, 단일화에 네.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또 그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가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 최재천 의원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의원을 빼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논의까지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 천정배 의원이 돌아갔다 해서 갈등이 봉합이 되는가도 좀 싶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뭐 보도된 걸 보면 아마 안철수 의원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배신의 정치다 생각을 예. 할 것 같은데 예. 본인 입장에서는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도 내리고 싶은 그것은 인간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하겠죠. 그러나 지금 목전에 지금 총선이 지금 닥쳤기 때문에 일단은 손을 잡고 가는 그 형태는 취할 것 같습니다. 취할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저는 그 안철수 대표가 강양에서 죽겠다고 이야기할 때 본인은 이제는 내 스스로 독자적으로 가겠다. 나 오든지 말든지. 예. 그래서 독자 생존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 예.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제3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만 만들면 나는 대한민국의 이 거대 양당 구조를 흔들 수 있다. 예. 그러면 내 길이 보일 거야. 예. 이런 나름대로의 각오가 다 쓴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천정배 대표가 오든지 안 오든지는 아마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 머릿속에는 일단은 그 공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은. 아 그렇군요. 오늘 뭐 끝으로 뭐 정호준 의원 얘기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국민의당 입당 오늘 오전에 이제 입당 선언을 했죠. 해서 국민의당이 이제 교섭단체 구성 조건을 좀 갖추게 됐는데 뭐 임내연 의원이 또 탈당 여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